한국에 아이 낳고 뭐 이렇게 하면 귀화가 쉽다 뭐 이렇게 있는데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국어 못하면 귀화 안 돼요. 한국 문화 모르면 귀화 안 돼요.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뭐 분들이 뭐 귀화하면 나중에 뭐 도망가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은 시청자분들 중에 아내가 한국에 왔을 때 한국어 공부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외국에서 대부분 공부를 하고 토픽을 받고 대부분 입국을 하잖아요. 입국을 하면 대부분 1급, 한 9% 가까이 1급, 토픽 1급을 받고 아주 소수가 2급 이상을 받고 이렇게 오는데, 토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토픽은 결혼 이민자들이 한국에 오기 위해서 공부하는 최소 단위예요. 최소 단위. 주입식 교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뭔가를 한국어에 대해서 잘 알고 그렇게 오는 게 아니고, 사실 실질적으로 한국에 와서 한국어가 거의 안 되는 상황이 돼도 그것만 잘 외워서 오면 시험을 볼 수 있는 그런 수준? 그렇기 때문에 거의 한국어 소통이 안 되는 상황에서도 1급은 다 돼요. 2급도 마찬가지긴 해요. 1급보다 낫긴 해요. 2급은 조금 차이가 나긴 나요. 왜냐면 토픽이, 그 토픽 1, 2가 있어요. 그 중에 토픽 1이 1급, 2급, 그 다음 토픽 2가 3급부터 6급까지 이렇게 있거든요. 대부분 토픽 1단계에서 1급을 받던 2급을 받던 하고 대부분 들어와요. 근데 문제는 이제 어떤 형태로든 한국에 들어왔을 때 대부분 한국어 공부를 왜 하냐, 이거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한국에 살면서 한국 남편하고 대화를 하거나 또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고 한국 사람들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한국어 공부를 한다. 그러면 사회통합 단계가 사실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다문화센터라든지 또는 이제 뭐 가족센터라든지 이런 데서도 한국어 수업을 하거든요. 그런 데서도 좀 배워서 하거나 또는 한국 사람들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한국어 실력을 늘리거나 뭐 이런 게 있는데, 한국에 오래 살아도 우리가 못 느끼는 문법, 한국 사람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를 배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피부로 못 느끼는 상태에서 그냥 배우는 거예요. 이 문법 같은 경우에도 다 어떤 문법을 사용하냐. 어릴 때 우리가 한국어로 구사하는 거랑 고학년이 되고 또 책을 많이 읽고 한국어에 많이 접하면서 구사할 수 있는 그 한국어 문법이나 단어들이 다르잖아요. 그거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떠듬떠듬 하더라도 제대로 된 문법을 그래도 좀 구사하는 상황. 그러니까 나중에 만약에 한국 사람과 관련된 직장에 취직을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부분 토픽 6급 이상을 받고 또는 뭐 베트남이나 본국에 가서 한국어를 잘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거든요. 그런 데서 한국어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 대부분 6급을 받아야 돼요. 토픽 6급을 따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예를 들어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한국어를 외국인 아내가 공부한 이유가 다양한데, 외국인 아내 입장에서 한국에 와서 입국해서 같이 산다면 한국어를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최근에 메일을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투이가 이제 중간평가 합격을 했잖아요. 시청자분들 중에 외국인 아내를 맞이해서 결혼하신 분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의가 많이 와요. 어떻게 한국어를 공부해야지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냐. 뭐 저희도 이제 5단계를 끝낸 건 아니니까 사회통합 이제 종합평가를 본 상황은 아니지만 지뢰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4단계까지는 사실 한 번에 쭉 합격을 했어요. 중간평가까지 중간에 한 번도 끊기는 거 없이. 지금은 이제 5단계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기간이고, 일단은 한국에 와서 귀화가 목적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아서 원래 2년마다 연장을 할 수 있어요. 2년마다 연장을 하는데 거기 아이가 뭐 생기면 1년 더 추가로 해서 3년마다 할 수 있고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투이도 와서 엊그제 같은데 내년 3월이면 또 비자 연장 기간이 벌써 와요. 그러니까 2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흐른다는 거죠. 근데 그게 상당히 귀찮은 거예요. 예를 든다면 투이하고 같이 3단계, 4단계 교육을 받은 중국 언니가 17년인가 18년인가 되는 오래된 그 중국 사람이 있어요. 그분 같은 경우에 아직도 뭐 영주권이나 귀화가 되지 않은 상태고 아이도 많고 아이도 심지어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분 같은 경우는 2년마다 계속 연장을 한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인제서 뭐가 아쉬워서 사회통합 단계를 지금 하고 있겠어요. 귀찮은 거예요. 귀찮습니다. 2년마다 계속 그거 가서 연장하고 신청하고 돈도 돈이고, 신청하는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돈도 내야 되거든요. 수수료도 내야 돼요. 그럼 예를 들어서 10년, 20년 사는 동안 10번을 예를 들어서 연장을 한다고 치면 뭐 하다못해 3만 원씩만 내도 30만 원이잖아요. 돈을 떠나서 그 시간 가서 신청하고
기다리고 연장해서 받고 이게 너무 귀찮은 거죠. 그러니까 투이도 공부를 한 이유가 두 가지래요. 첫 번째는 남편하고 대화를 좀 원활하게 하고 싶다. 하고 싶은 얘기가 많을 거 아니에요. 남편하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하고 싶고 속속들이 하고 싶은데 남편이 베트남어를 따라가서 배우는 것보다 자기가 한국어를 배우는 게 빠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냐면 한국 사회에 살고 한국에 와서 살기 때문에 자기도 한국어를 알아야 일도 할 수 있고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도 있고 생활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어를 배우는 목적은 그거고, 두 번째는 내가 귀화를 하든 영주를 받든 해야 남편이 안 귀찮을 것 같다. 왜냐면 이제 들은 거예요. 그런 데 가서 막상 들으니까 맞는 말이고. 근데 이 귀화나 영주권을 받는다는 것 자체가 예전에는 상당히 쉬운 일이었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많이 발생한 것도 있잖아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거를 사회통합 단계라는 걸 만들어서 통제를 하는 거예요. 적절한 한국 사람으로서 기본 소양을 갖춰야 아무리 결혼 이민자더라도 귀화를 시켜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귀화하는 방법은 사실은 두 가지예요. 그냥 있다가 최소한 기간 2년, 국내 체류기간, 남편과 같이 산 체류 기간이 2년이 지나면 귀화 시험을 볼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래서 귀화 시험을 보고 합격하는 방법. 또 다른 방법은 사회통합 단계 5단계까지 수료를 하고 종합평가에 합격을 하면 기와 면접이라는 걸 면제받아요. 면접 시험이 없는 거예요. 그 종합평가에 구술평가를 보면서 그 면접 시험에 해당되는 그런 걸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5단계를 마치고 종합평가에 합격을 하면 이제 기와 신청만 하고 결과가 나오면 그냥 이제 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똑같은데 기간이 지나고 귀화를 신청하고 면접평가나 귀화 시험을 보고 하는 거나 사실은 똑같아요. 그런데 체계를 갖춰서 공부, 한국어에 대해서 한국 문화, 한국어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한국 문화를 다 혼자 익혀서 책이나 문제를 보고 익혀서 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회통합 단계를 하는 게 사실은 더 유리하다. 그래서 투이도 사회통합 단계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몇 가지 주의해야 될 사항이 몇 개가 있어요. 한국에 입국을 해요. 그러면 토픽 점수, 입국할 때 가지고 들어온 토픽 점수에 맞춰서 예를 들어 투이는 2급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사회통합 단계 3단계를 신청할 수 있어요. 영상을 쭉 봐오신 시청자분들은 아시겠지만 3단계 수업을 딱 하루 듣고 하루 8시간 듣더니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60%밖에 못 알아듣겠다. 그래도 들어도 되긴 해요, 사실. 왜냐하면 3단계 듣고 한 번 더 불합격을 하면 한 번 더 들으면 또 넘겨주거든요, 다음 단계로. 그런데 이제 투이는 성향상 자기가 이해 못하는 수업을 계속 듣는 성향이 아니다 보니까 2단계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을 쭉 다 봐오신 분들은 아니까 제가 구구절절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몇 가지 이거는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하겠다라는 부분이 뭐냐면 대부분 다 토픽 1급을 받고 오실 텐데 그냥 시간이 조금 더 걸려봐야 4개월이거든요. 그걸 생각하셔서 한국에 입국을 해서 사회통합 단계를 들으실 때 이 사회통합 단계라는 거는 그 다문화센터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외교부에서 통제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근데 이거를 하시면 그냥 1단계부터 신청해서 들으면 돼요. 0단계는 사실 기억, 니은, 디귿 하는 거라 사실 안 들으셔도 되고 왜냐면 그 정도는 토픽 시험을 보면서 초반에 들어가는 거라 상관없는데 그건 0단계인데 그냥 1단계부터 시작하시는 게 낫다. 왜냐? 일단은 가장 기초적인 거 투이도 잘 모르는 거라기보다는 체계적으로 못 배운 부분도 있거든요. 베트남에서 공부를 할 때. 그런 것처럼 단어나 이런 거를 간단한 걸 배우더라도 0단계는 아니지만 1단계부터 시작을 해서 조금 단계를 밟으시는 게 2단계, 3단계 쭉 가시는 데 좀 도움이 된다. 이거고. 두 번째는 내 아내가, 외국인 아내가 좀 포기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가면 나 모르겠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공부를 아예 뭐 생각을 안 하고 손을 놓고 있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고. 근데 예를 들어서 나는 나중에 어디서 잘못된 정보를 듣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스북 이런 데서 뭐 한국에 아이 낳고 뭐 이렇게 하면 귀화가 쉽다 뭐 이렇게 있는데 쉬운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한국어 못하면 귀화 안 돼요. 한국 문화 모르면 귀화 안 돼요. 무조건 사회통합 단계 밟으시거나 귀화 시험 보셔야 돼요. 뭐 아이 많이 낳는다고 그냥 귀화 시켜주고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 뭐 10몇 년 전, 20년 전 이럴 때 처음 막 국제결혼을 성행해서 와서 조선족들 많이 들어오고 하고 막 그럴 때는 귀화가 되게 쉬웠대요. 근데 요즘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분들한테 설명을 잘 하셔야 돼요. 어차피 해야 될 건데 빨리 하냐 나중에 하냐 차이. 그리고 뭐 노파심에 저희를 걱정해 주시는
뭐 분들이 뭐 귀화하면 나중에 뭐 도망가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 무서우시면 혼자 사시면 돼요. 그 정도 자신 없으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해 주시는 건 너무 고마운데 그런 걱정을 좀 접어 주셨으면 좋겠다. 저희 부부에게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한국에 와서 한국어 공부를 하는데 남편이 관심이 없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3단계 갔다 2단계로 하향 조정해서 왔잖아요. 제가 처음 해준 건 일단 첫 번째 사회통합 책자를 샀어요.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두 가지를 사라고 해요. 정규 책자, 두 번째는 그 해설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같이 구매하라고 해요. 그렇게 안내가 와요. 근데 그걸 떠나서 영상에 가끔 노출이 되는데 투기가 푸는 문제집들이 있어요. 뭐 많은 회사들끼리 있어요. 근데 그 문제집에 보면 예상 문제가 나와요. 총 한 시험 보는 문항수하고 똑같이 해서 한 5개에서 6번 정도 분량의 문제가 있어요. 그 안에. 그리고 두 번째는 사지선다형 문제가 있고 또는 이제 필기 문제.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 뭐 이거라 이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주구절절히 길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간단하게 두세 줄 정도로 요약해서 쓸 수 있는 그런 문제들. 약간 주관식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구술평가. 이 구술평가를 가장 어려워해요. 예를 들어서 점수 배분 자체가 필기시험하고 사지선다형 문제하고 필기시험 그게 한 75%그 정도 되고 구술평가가 25%가 돼요. 그런데 구술평가를 아예 점수를 0점을 받는다고 해도 총 전체 점수에서 60%만 합격을 하면 합격이 되거든요. 그런데 구술평가를 아예 못하면 결국에 최종에는 마지막에 종합평가를 봤을 때 구술평가에 불합격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 그러냐? 그때는 이제 더 난이도가 있는 질문들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술평가를 너무 방심하면 안 된다. 그리고 여기서 남편이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책 사주고 문제집 사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문제집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린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고 그거를 아내가 그걸 쓰든 말든 신경을 안 쓰면 안 되고 어떤 거를 쓰게 어떤 내용을 쓸 건지를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얘가 구술평가를 남편하고 연습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대로 쓰시오라고 얘기하면 표인은 저한테 세종대왕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요소들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요소. 그걸 그대로 말하는지. 근데 그거를 남편이 다 모를 수도 있잖아요. 답이 있습니다. 그 답에 근접한 내용 중에 대부분 답은 뭐 초등학교 이상 나오셨잖아요. 보시면 거기에 핵심되는 요소가 어떤 거가 있는지가 거기 다 나와요. 그 요소를 짚어서 아내가 나한테 말을 하는지 그거를 들어주시면 돼요. 일주일에 뭐 두세 개라도. 왜냐면 시간이 길잖아요. 수업을 듣는 기간이 최소한 한 3개월 이상 된단 말이에요. 그 중에 자꾸 그걸 하게끔 시간을 할애해서 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구술평가까지 덩달아 잘하게 돼 있어요. 그게 전략 중에 하나예요. 자꾸 대화를 하셔야 된다. 아내가 공부를 하던 말던 신경을 안 쓰면 아내 혼자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남편이 해주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뭐냐면 단어. 예를 들어서 한국에는 한자어가 있어요. 한자어. 뭐가 있을까? 한자어가 되게 많은데. 예를 들어서 석양이라는 거예요. 석양. 근데 베트남 안에는 그 석양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석양. 양, 서양, 석양. 엣지 뭐예요? 저녁 때 햇빛 또는 저녁 때 저무는 해. 예를 들어서 석양 같은 경우에 한국 사람이 설명하려면 그 뜻은 예를 들어서 국어사전에 찾아서 그걸 주면 와이프는 그걸 또 해석을 하잖아요. 투이는 그렇게 공부를 안 했어요. 석양이라는 단어가 예를 들어서 나와요. 그 단계 책에. 그러면 그거를 베트남어로 번역을 하는 거예요. 베트남어 번역을 해서 그걸 찾아봐요. 한국어 베트남어 사전에서. 그럼 그게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또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어려운 게 한 가지 단어가 한국은 여러 개로 해석이 여러 가지로 쓸 수 있는데 베트남은 그걸 하나의 단어로 다 해설이 되는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와이프 입장에서는 헷갈려 하더라고요. 대부분 다 나오고 요즘은 챗GPT가 상당히 잘 돼 있어요. 그걸로 많이 활용을 해서 검색을 하더라고요. 이런 걸 좀 참조하시고 가르쳐 주시면 돼요. 남편이 도와준다는 그 부분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그 문제집에 어떤 거를 질문을 해주고 어떤 요소를 들어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3단계까지는 상당히 쉽다면 쉬워요. 쉽다면 쉽고 사실은 조금 신경을 덜 써도 아내가 열심히 하면 되는데 4단계 때는 어려워져요. 왜 어려워지냐면 일단은 필기시험에 원고지가 들어가요. 원고지에 쓰는 거 일단 띄어쓰기를 잘해야죠.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잘 옮겨야 되는 것도 있고 자연스럽게 2, 3, 4단계를 거치면서 한국 문화를 조금 접하게 되는데 5단계는 책자를 받아보니까 한국 문화가 상당히 많아요.
시작부터 일단 태극기 예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베트남 사람 입장에서, 외국인 아내 입장에서 어려운 단계인 거예요. 5단계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TOEIC가 5단계 한꺼번에 합격하리라는 생각은 못해요. 이게 열심히만 한다고 되진 않을 것 같아요. 관심을 좀 많이 가져줘야 되고, 일단은 성적 나온 걸 봤을 때, 예를 들어서 TOEIC 주변에 같이 2단계, 3단계, 4단계 거쳐온 친구들 봤을 때 한국어를 상당히 잘한 친구들도 불합격을 하더라고요. 이 합격률이 엄청 낮아요. 4단계 그 중간평가. 그러니까 뭐 TOEIC랑 같이 공부한 인원들이 한 20명 가까이 되는데 딱 2명이 합격을 했어요. 1차에. 근데 그 중에 한 명은 4단계를 2번 듣는 친구. 그러니까 한 번 듣고 한 번 더 들은 친구. 처음 시험 보자마자 합격한 거 TOEIC밖에 없어요. 대부분 다 2차, 3차, 4차 시험 여러 번 계속 봐서 결국에는 이제 막 연락이 엄청 와요. TOEIC한테 어떻게 뭘 질문을 하냐, 어떻게 답변했냐, 이거 막 물어보더라고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게 중간평가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분이 신경을 많이 써줘야 좀 쉽게 할 수 있다. 공부를 시키실 거면 관심을 가져라. 그게 핵심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이는 한국에 와서 지금까지 계속 저하고 대화할 때 한국어를 했어요. 일단 입이 터져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한국어를 말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면 구술평가에 합격을 할 수가 없어요. TOEIC 같은 경우에는 수업을 할 때 선생님이 자꾸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선생님 입장에서도 내가 뭔가에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주는 학생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말을 잘 하고 떠듬떠듬 하더라도 한국어를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한테 질문을 더 하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런 것처럼 구술평가를 볼 때도 TOEIC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평가를 보는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TOEIC 그만해도 된다고. 그 정도로 좀 적극적인 성격, 그건 성격 탓이기도 하지만 한국말을 하는데 두렵지 않게 하려면 남편하고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가장 핵심이다. 잘 도와주셔야 된다. 방법은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중간평가를 한 번에 합격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하면 지름길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5단계를 마지막으로 앞두고 있고 5단계를 마치고 나면 이제 제가 또 잘 분석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중간평가까지는 지금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질문을 많이 하시니까 핵심이 되는 부분만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립니다.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